1803년 2월 22일 퀘니히스베르크에 눈 내리는 저녁 젊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스승 칸트의 장례식에서 돌아오는 길에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간은 평생 자신이 아닌 무언가를 연기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그 연기가 끝났을 때 비로소 진짜 자신과 마주하게 된다. 이 문장은 그가 평생 천착했던 주제의 출발점이 되었고 우리에게는 인생의 후반부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서울 종로구 어느 오래된 한옥마당, 2024년 가을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72살의 김 선생은 서재 한편에 쌓인 명함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상무, 대한민국 산업포장 수운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자문위원, 대한전자공학회 이사. 40년 동안 모은 이 작은 종이 조각들은 그가 누구였는지를 증명하는 훈장이자 동시에 그를 올감했던 족쇄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 명함들을 하나씩 집어들었고 마당 한가운데 놓인 화로에 조용히 던져 넣기 시작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851년 출간된 그의 저서 여록과 보유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행복을 결정짓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는 우리가 무엇인가, 즉 인격이고, 둘째는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 즉 재산이며, 셋째는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가, 즉 명예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를 망각한 채 두 번째와 세 번째만을 추구하며 일생을 허비한다. 김 선생의 명함 더미가 타들어가는 모습은 바로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요소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무대 의상을 입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착한 아이라는 의상을, 학교에 가면 모범생 혹은 문제아라는 꼬리표를, 사회에 나가면 유망한 신입사원, 중견 간부, 존경받는 리더라는 가면을 차례로 쓰게 됩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박 여사는 55의 나이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30해 동안 저는 맛집 사장님이었어요. 손님들은 제 음식을 칭찬했고 저는 그 칭찬에 중독되어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였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저는 제가 누구인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걸요. 저는 단지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기계로 살아왔을 뿐이었습니다. 1818년 쇼펜하우어가 30살의 나이로 완성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제한권 제54장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인간의 의지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지만 그 갈구가 채워지는 순간 권태가 찾아온다. 우리는 고통과 권태 사이를 진자운동하는 시계추와 같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 외부의 인정과 소유에 매달린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표상에 불과하며 진정한 나의 본질과는 무관하다. 박 여사가 식당 문을 닫고 홀로 앉아있던 그 순간 그녀는 비로소 쇼펜하우어가 말한 표상의 세계에서 깨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주도 서귀포의 한 작은 갤러리, 2023년 봄이었습니다. 68배 화가 이 선생은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시회장을 찾은 관람객이 단 3명이었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대기업 홍보팀장으로 일하며 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그에게 이 텅 빈 전시장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이 그림들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만을 위해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관객의 박수도 미술평론가의 평가도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보고 싶은 색을 캔버스에 담았을 뿐이었죠. 쇼펜하우어는 베를린 대학 강의실에서 자신의 스승이었던 헤겔과 같은 시간에 강의를 열었습니다. 1820년의 일입니다. 헤겔의 강의실은 학생들로 넘쳐났지만 쇼펜하우어의 강의실에는 단 5명의 학생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굴욕감을 느꼈고 결국 대학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프랑크푸르트의 작은 하숙집으로 물러난 그는 그곳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1844년 개정판 서문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진리는 군중의 박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진리는 고요한 서재에서 홀로 사색하는 자에게만 모습을 드러낸다. 이 선생의 텅 빈 갤러리는 쇼펜하우어의 텅 빈 강의실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할까요?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65살의 최 교수는 정년퇴임 후 처음으로 마주한 고요함 속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35년 동안 저는 교수였습니다. 학생들은 저를 존경했고 동료들은 제 논문을 인용했으며 학회에서는 제 발표를 경청했습니다. 그런데 퇴임장을 받고 연구실을 나서는 순간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처음엔 견딜 수 없이 공허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쯤 지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해야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비어있음이 가능성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죠. 쇼펜하우어의 어머니 요한나는 당대 유명한 살롱 주최자였습니다. 그녀는 괴테, 실러 같은 문인들과 교류하며 화려한 사교계 생활을 즐겼습니다. 반면 그녀의 아들 아르투어는 사람들을 피해 혼자 책을 읽고 산책하기를 좋아했습니다. 1807년 19살의 쇼펜하우어는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니는 사람들의 인정 속에서 행복을 찾으시지만 저는 그 인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압니다. 사람들의 칭찬은 아침 이슬처럼 금방 사라지고 우리에게 남는 것은 텅 빈 영혼뿐입니다. 모자는 평생 화해하지 못했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통찰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인천 송도의 한 요양병원 2024년 여름이었습니다. 75세 강 선생은 암투병 중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일하며 승소율 90%를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병상에 누운 그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긴 소송들, 내가 벌어들인 돈, 내가 받은 상장들, 그 모든 게 지금 무슨 소용인가? 이 순간 내게 필요한 건 단 하나 고통 없이 숨 쉬는 것뿐일세. 나는 평생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위해 중요한 것들을 희생했어. 이제야 알겠네. 진짜 나는 그 모든 역할 뒤에 숨어있던 이 작고 약한 존재였다는 걸. 쇼펜하우어는 1844년 증보판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제도권 제38장에서 노년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인생의 첫 40년은 본문을 쓰는 시간이고 나머지 30년은 그 본문의 주석을 다는 시간이다. 주석을 달면서 우리는 비로소 본문의 진정한 의미와 그 안에 담긴 도덕적 교훈과 미묘한 연관성들을 이해하게 된다. 강 선생의 병상에서의 깨달음은 바로 이 주석을 쓰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광주 동구의 한 전통시장 69의 정여사는 50년 동안 운영하던 포목점 문을 닫았습니다. 2023년 가을의 일입니다. 마지막 날 그녀는 가게 앞에 서서 오랫동안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포목점 1973년 개업. 50년이라는 세월이 저 낡은 간판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열쇠를 문에 꽂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는 정포목점 주인이 아니야. 그럼 나는 누구지? 그 질문은 두려움이 아니라 호기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역할을 잃는 것을 상실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상실이 아니라 귀환입니다. 본래의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여정의 시작인 것입니다. 1851년 심리학적 고찰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 우리가 대표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 밖에 있는 것들이다. 오직 우리가 무엇인가, 즉 우리의 인격과 의식만이 진정으로 우리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가장 나중에 발견한다. 서울 성북구의 한 작은 도서관, 2024년 봄이었습니다.
일흔한 살의 민 선생은 매주 화요일 오후마다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는 평생 중학교 수학교사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퇴직 후 처음 2년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학생도 없고 수업도 없고 동료도 없는 삶이 공허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도서관에서 쇼펜하우어의 책을 발견했고 그 책은 그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나는 35년 동안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에게는 단 하루도 나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제야 나는 나를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왔는지. 70년을 살고 나서야 나는 나를 처음 만나고 있습니다. 무대 의상을 벗는다는 것은 벌거벗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편안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프랑크푸르트 하숙집에서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시간에 산책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규칙적인 생활을 보고 시계를 맞췄다고 합니다. 그는 세상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졌을 때 비로소 자신만의 리듬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1860년 9월 21일 그가 7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그는 이 규칙적인 삶을 유지했습니다. 부천시의 한 아파트 68배 윤 선생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글을 씁니다. 그는 평생 은행원으로 일했지만 퇴직 후 처음으로 자신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 글쓰기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은행에서 일할 때는 숫자만 다뤘어요. 손님의 통장 잔고, 대출 이자율, 환율. 하지만 퇴직하고 나니 문득 떠오르는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옛날 이야기들, 첫사랑과 헤어지던 날의 기억들, 아들이 태어나던 날 병원 복도에서 느꼈던 벅찬 감정들. 이 모든 것들이 글이 되어 흘러나왔어요. 나는 68년 동안 나를 숨기고 살았구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여록과 보유의 한 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 오직 자신이 무엇인가로만 행복해질 수 있다. 부자이면서도 불행한 사람이 많고 가난하면서도 평온한 사람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윤 선생은 은행원 시절보다 지금이 훨씬 가난합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지금처럼 부유했던 적이 없어요. 내 안에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을 몰랐거든요. 역할을 잃는다는 것, 그것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이 만들어 놓은 기대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왔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해, 성공한 직장인이 되어야 해, 존경받는 어른이 되어야 해. 이 모든 당위는 우리를 옥죄는 쇠사슬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이 역할들이 하나둘 사라질 때 우리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부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본질에 충실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제 화로 속에서 명암들이 다 타들어갔습니다. 김 선생은 제가 된 명암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타버린 것은 종이가 아니라 그를 올가매던 무거운 갑옷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가볍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대 의상을 벗은 배우처럼 분장을 지운 얼굴로 그는 이제 진짜 자기 자신의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1813년 11월 드레스덴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의 포성이 멎은 도시는 폐허가 되어 있었고 25살의 쇼펜하우어는 작은 하숙방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간의 삶은 욕망의 연속이다. 우리는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으면 잠시 만족하지만 곧 새로운 욕망이 찾아온다. 이 끝없는 갈구의 사슬이야말로 인간 고통의 본질이다. 이 통찰은 훗날 그의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이 되었고 우리에게는 나이 들대 의미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열쇠가 됩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요양원 2024년 초여름이었습니다.
74세 홍 선생은 창가에 앉아 비 내리는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사업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28배 작은 공장을 시작해서 65살의 회사를 매각하기까지 그의 인생은 끊임없는 확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더 큰 공장을 지어야 해,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해야 해, 더 높은 매출을 올려야 해. 이 더라는 단어가 그의 40년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요양원 창가에 앉아 있는 그에게는 더 이상 더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상태가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6개월쯤 지나자 이상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818년 완성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제한권 제56장에서 인간의 욕망에 대해 길게 논했습니다. 의지는 맹목적이고 끝없는 충동이다. 우리는 배고프면 먹고 싶고, 추우면 따뜻해지고 싶고, 외로우면 사랑받고 싶다. 하나의 욕망이 충족되면 우리는 잠깐의 만족을 느끼지만 그것은 고통과 권태 사이의 짧은 순간일 뿐이다. 곧 새로운 욕망이 고개를 들고 우리는 다시 고통 속으로 떨어진다. 홍 선생의 40년은 바로 이 욕망의 시계추가 격렬하게 흔들리던 시간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아파트, 2023년 가을이었습니다. 66의 장 여사는 옷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100벌이 넘는 명품 옷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샤넬, 에르메스, 구찌, 프라다. 한 벌에 수백만 원씩 하는 옷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가난했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마련하기 어려웠던 집안에서 자랐고 25세 재벌가로 시집가면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처음 명품 가방을 샀을 때의 그 짜릿함을 그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가방을 샀을 때는 그 기쁨이 절반이었고 세 번째는 그보다 더 적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옷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줄 알았어요. 하지만 행복은 점점 멀어져만 갔죠. 나는 갈증을 해소하려고 바닷물을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베를린 시절 동료 교수들이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1820년대 초 독일 학계는 헤겔 철학이 지배하고 있었고 쇼펜하우어는 그 조류에 편승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들은 명예를 얻기 위해 진리를 팔아넘긴다. 그들은 진리가 아니라 박수를 원한다. 하지만 박수는 메아리처럼 금방 사라지고 남는 것은 텅 빈 허영뿐이다. 그는 학계를 떠났고 20년 동안 무명의 철학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20년은 그에게 평온을 주었습니다. 전주시의 한 한옥마을, 2024년 봄이었습니다. 71살의 배 선생은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대기업 임원이었습니다. 매달 수천만 원의 연봉을 받았고 비서가 따라다녔으며 고급 승용차를 몰았습니다. 그러나 55세 명예퇴직을 하고 나서 그는 자신이 진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책을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도서관에 앉아 책 읽는 것을 가장 좋아했죠. 하지만 어른들은 말했어요. 책만 읽어서는 밥을 못 먹는다고. 그래서 나는 경영학을 전공했고 기업에 취직했고 출세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 동안 내 안의 한 부분은 늘 굶주려 있었어요. 지금 나는 하루 종일 책에 둘러싸여 살지만 임원 시절보다 훨씬 배부릅니다. 1844년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제두판 서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첫 판이 나온 지 25년이 지났다. 이 책은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했고 나는 가난하고 무명한 철학자로 살아왔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찾은 진리를 조금도 왜곡하지 않고 세상에 내놓았기 때문이다. 세상의 인정은 바람과 같아서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지만 진리는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배 선생의 작은 서점은 쇼펜하우어의 가난한 하숙방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욕망의 파도는 왜 멈추는 걸까요?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 67의 송 박사는 연구실에서 돌아온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물리학자로 살았고 국제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하는 것이 삶의 목표였습니다. 50편이 넘는 논문을 썼고 수십 번의 학회에 참석했으며 젊은 학자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퇴임 후 처음 2년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논문을 쓸 수 없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어요. 나는 마치 숨을 쉴 수 없는 물고기처럼 느껴졌죠. 그러나 3년째가 되자 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논문을 쓰고 싶은 충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창밖에 참새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가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851년 여록과 보유에서 나이듦과 욕망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젊음은 의지의 노예 상태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분투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의지의 힘은 점차 약해진다. 이것을 비극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실은 해방이다. 왜냐하면 욕망에서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을 관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송 박사는 이제 연구 대상을 바라보는 대신 삶 자체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한 카페, 2023년 여름이었습니다. 69의 차 선생은 창가에 앉아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운동선수였습니다. 25세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했고 30에 은퇴한 뒤 체육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를 열었고 성공했으며 지점을 확장했습니다. 60까지 그는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강하게. 올림픽 모토가 그의 인생 모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65세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후 그는 모든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을 때 깨달았어요. 나는 평생 달리기만 했지 한 번도 제자리에 서 있어 본 적이 없다는 걸요. 지금 이 카페에 앉아 바다를 보는 것,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긴 휴식입니다. 고요함은 공허함과 다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둘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1818년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제한권 제68장에서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욕망이 충족된 후 찾아오는 권태는 공허함이다. 그것은 새로운 욕망을 갈구하는 상태이다. 반면 의지의 부정을 통해 도달하는 고요함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그것은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상태, 즉 아타락시아, 평정심의 상태이다. 차 선생이 카페 창가에서 느끼는 것은 권태가 아니라 평정이었습니다. 광주 북구의 한 공원, 2024년 가을이었습니다. 75세 노여사는 매일 오후 이곳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고 35년 동안 수천 명의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퇴직 후 처음 5년은 상실감에 시달렸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리웠어요. 수업 종이 울리는 소리, 운동장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 그 모든 것이 내 인생이었는데 갑자기 사라져버렸죠. 하지만 지금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그녀는 평온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리움이 사라졌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리움이 아픔이 아니라 따뜻한 추억으로 바뀌었죠. 나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이면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스승인 칸트는 퀘니히스베르크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같은 집에 살았고 같은 시간에 산책했으며 같은 사람들과 교류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단조로운 삶을 비웃었지만 칸트 자신은 행복했습니다. 1804년 2월 12일 8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 그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충분히 살았고 충분히 생각했으며 충분히 행복했소.
쇼펜하우어는 스승의 이 마지막 말을 평생 기억했고 자신도 프랑크푸르트에서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인천 연수구의 한 도예 공방, 2024년 봄이었습니다. 이른의 진 선생은 물레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건축가였습니다. 대형 빌딩을 설계했고 상을 받았으며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65에 은퇴하고 나서 그는 어릴 때 꿈꿨던 도예를 시작했습니다. 빌딩을 설계할 때는 늘 급했어요. 발주처의 요구사항, 예산 마감일. 모든 것이 나를 쫓아왔죠. 하지만 흙을 만질 때는 시간이 다르게 흐릅니다. 흙은 서두르면 형태가 무너지거든요. 천천히 부드럽게 대해야 해요. 이 느림이 내게 평화를 줍니다. 쇼펜하우어는 1850년대 프랑크푸르트에서 매일 같은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백조 식당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았고 같은 메뉴를 주문했으며 식사 후에는 같은 길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규칙적인 생활을 지루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자신은 이 반복 속에서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외적인 자극에서 자유로워질 때 내적인 풍요로움이 드러난다. 매일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자는 결국 아무것도 깊이 경험하지 못한다. 권태를 두려워하는 것은 젊음의 특권입니다. 젊은이는 끊임없이 자극을 원합니다. 새로운 경험, 새로운 사람, 새로운 장소.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평화는 자극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극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에서 온다는 것을요. 서울 종로구의 한 사찰, 2023년 겨울이었습니다. 68배 한 스님은 30년째 이곳에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치열한 사업가였습니다.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었고 명찰을 몰았으며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38배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했습니다. 그때 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요. 욕망은 채워도 끝이 없었죠. 출가 후 처음 10년은 그 욕망과 싸우느라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싸움이 멈췄어요. 욕망이 사라진 게 아니라 욕망을 바라보는 내가 생긴 거죠. 쇼펜하우어는 불교 철학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1818년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집필할 당시 그는 독일어로 번역된 우파니샤드를 읽었고 불교의 열반 개념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의지의 부정을 통해 도달하는 상태를 불교에서는 열반이라 부른다. 그것은 소멸이 아니라 변형이다. 맹목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고요한 인식에 도달하는 것이다. 한 스님의 30년 수행은 쇼펜하우어가 말한 이 변형의 과정이었습니다. 고통의 파도가 멈춘 자리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울산 동구의 한 해변, 2024년 여름이었습니다. 73세 류 선생은 파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의사로 일했고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했으며 의술로 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66세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은퇴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더 이상 수술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나는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의사가 아닌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이 나를 괴롭혔죠.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 그는 다른 답을 찾았습니다. 나는 이제 치료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이해합니다. 환자의 고통을, 삶의 무상함을, 죽음의 의미를. 의사로 일할 때는 너무 바빠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관객이 되어간다.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대신 객석에 앉아 연극을 관람한다. 처음에는 이것이 슬프게 느껴지지만 곧 깨닫게 된다. 관객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연극 전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류 선생은 이제 의사라는 배우가 아니라 삶이라는 연극의 관객이 되었습니다.
욕망의 파도가 잦아든 해변에는 고요한 모래사장이 드러납니다. 그 모래사장을 걷는 것, 발자국을 남기는 것, 파도 소리를 듣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이 듦이 주는 선물입니다. 더 이상 파도와 싸우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것이 우리가 인생의 황혼기에 발견하는 평화입니다. 1831년 8월 베를린에 콜레라가 창궐했습니다. 수천 명이 죽어나갔고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도시를 빠져나갔습니다. 철학자 헤겔은 병에 걸려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43세 쇼펜하우어는 침착하게 짐을 꾸려 프랑크푸르트로 향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생애 마지막 28년을 홀로 살게 됩니다. 마인 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하숙방, 그곳이 그의 궁전이었습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정한 풍요는 외부에 있지 않다. 그것은 오직 내면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고독한 자가 있고 혼자 있으면서도 풍요로운 자가 있다. 이 문장은 우리가 노년의 고독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제주시의 한 단독주택, 2024년 가을이었습니다. 71살의 문 선생은 2년 전 이곳으로 이사 왔습니다. 서울에서 평생을 살았던 그는 아내를 떠나보낸 후 홀로 제주로 내려왔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아내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것은 2022년 봄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그는 견딜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집 안 곳곳에 아내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부엌의 앞치마, 거실의 뜨개질 바구니, 침대 옆 탁자의 안경. 나는 이 물건들을 볼 때마다 무너졌습니다. 친구들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지 말고 자식들과 함께 살아라. 외로움이 병이 된다. 하지만 그는 반대로 선택했습니다. 더 깊은 고독 속으로 들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1851년 여록과 보유 제5장에서 고독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만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오직 혼자 있을 때만 우리는 자유롭기 때문이다. 사교는 구속을 낳고 친구는 대가를 요구하며 가족조차도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간다. 반면 고독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문 선생이 제주의 작은 집으로 이사한 것은 바로 이 자유를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주의 집은 해안가에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와 작은 텃밭이 있었고 집 뒤로는 한라산이 보였습니다. 문 선생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리고 텃밭에 물을 주고 커피를 내려 마시며 책을 읽었습니다. 점심 전에는 해안가를 걸었고 오후에는 낮잠을 잤으며 저녁에는 음악을 들었습니다. 누구도 그의 하루를 방해하지 않았고 그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시간을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처음 3개월은 이 고요함이 무서웠어요. 말을 걸 사람이 없다는 것, 저녁을 함께 먹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 공포였죠.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이 고요함이 음악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820년대 초 베를린 대학 시절의 쇼펜하우어는 동료 교수들과 어울리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살롱에 모여 와인을 마시며 학문을 논했지만 그는 그런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혼자 산책하거나 오페라를 관람하거나 하숙방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괴짜라고 불렀고 사람들은 그가 오만하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 자신은 이것을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대부분의 사교는 무의미한 대화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일 뿐이다. 사람들은 침묵을 견디지 못해 끊임없이 말을 쏟아내지만 그 말들 속에는 진실이 없다. 나는 차라리 혼자 침묵 속에 앉아 진리를 사색하겠다.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2023년 겨울이었습니다. 69의 오 여사는 혼자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 살고 있었고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웃들은 그녀를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혼자 명절을 보내다니 얼마나 외롭겠어요. 하지만 오 여사 자신은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아침 그녀는 천천히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베이컨을 구우면서 나는 소리를 들었고 커피 향을 맡았으며 창밖에 눈 내리는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식사를 하면서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을 누군가와 나눠야 한다면 나는 이 순간의 절반을 잃게 될 거야. 지금 이 완전한 고요함, 이것이 내게는 가장 큰 선물이야. 쇼펜하우어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몇 번의 연애가 있었지만 모두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사랑할 줄 모르는 냉정한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1821년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은 종의 이익을 위한 자연의 속임수이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자연의 의지가 우리를 조종하여 자손을 번식시키려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이란 환상이며 그 환상이 깨지면 남는 것은 상호 구속과 책임뿐이다. 나는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로 했다. 이것은 냉소가 아니라 자유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한 작은 집, 2024년 봄이었습니다. 75의 권 선생은 30년을 혼자 살아왔습니다. 그는 45에 이혼했고 그 후로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외롭게 살까봐 걱정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외로움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 20년 동안 나는 늘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했어요. 아내가 원하는 것,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 처가 식구들이 기대하는 것. 나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죠. 하지만 이혼 후 혼자가 되었을 때 나는 처음으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을 수 있게 됐어요. 오늘 저녁 무엇을 먹을지, 주말에 무엇을 할지, 이 사소한 결정조차도 오롯이 내 것이 되었을 때의 그 자유, 그것을 아는 사람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의 프랑크푸르트 하숙방은 단순했습니다. 책상 하나, 침대 하나, 책장 몇 개, 그리고 플루트가 전부였습니다. 그는 사치스러운 가구나 장식을 두지 않았습니다. 벽에는 칸트의 초상화와 괴테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황금빛 부처 조각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숙집 주인은 그의 방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검소하게 사시면서도 선생님은 늘 행복해 보이십니다. 쇼펜하우어는 대답했습니다. 물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그것들의 노예가 됩니다. 나는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기로 했습니다. 광주 서구의 한 빌라, 2023년 여름이었습니다. 66의 한 선생은 15년 전 귀국한 후 줄곧 이곳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20년 동안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51살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성공했어요. 좋은 직장, 큰 집, 2대의 차. 하지만 나는 늘 이방인이었죠.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해도 그들의 농담을 이해해도 나는 결코 그들 중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작은 빌라를 얻었고 최소한의 물건만 들여놓았습니다. 20년 동안 모은 것들을 모두 버리고 왔어요. 가구도 책도 사진도. 오직 여권과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왔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짜 나는 그 모든 것 없이도 존재한다는 것을요. 1835년 쇼펜하우어는 마인 강변을 산책하다가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젊고 아름다웠으며 그에게 호감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몇 달간 만났고 사람들은 쇼펜하우어가 드디어 결혼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갑자기 그녀와의 만남을 끊었습니다. 친구가 이유를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즐겁습니다. 하지만 그녀 없이도 나는 즐겁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혼자 있을 때의 즐거움은 온전히 나의 것이지만 함께 있을 때의 즐거움은 상대방에게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의존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상태이고 고독은 스스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부산 연제구의 한 도서관, 2024년 가을이었습니다. 이른의 임 선생은 매일 이곳에서 오전을 보냈습니다. 그는 아무와도 말을 나누지 않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책을 읽고 메모를 하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근처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했고 오후에는 집으로 돌아가 낮잠을 잤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묻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냐고. 나는 대답합니다. 오히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더 외로웠다고. 왜냐하면 그때는 진짜 나를 숨겨야 했으니까요. 쇼펜하우어는 1844년 증보판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서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이 처음 출판되었을 때 아무도 읽지 않았습니다. 서점에는 먼지만 쌓였고 비평가들은 침묵했으며 학계는 무시했습니다. 25년 동안 나는 완전한 고독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이 나를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하게 만들었죠. 왜냐하면 나는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진리에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옳았습니다. 1850년대부터 그의 책은 서서히 주목받기 시작했고 말년에 그는 드디어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세상이 나를 찾지만 나는 이미 세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전주시의 한 한옥, 2023년 봄이었습니다. 68배 박 선생은 20년째 이곳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돌보고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이웃들은 그를 고독한 노인이라고 불렀지만 그 자신은 전혀 고독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고독하다는 것은 혼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과 함께 있다는 뜻이죠. 나는 70년 동안 나와 함께 살아왔지만 진짜 나를 알게 된 것은 최근 20년입니다. 사람들은 평생 타인을 알기 위해 노력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모릅니다. 나는 이제 나를 압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바라는지. 이것을 아는 사람에게 고독은 축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개 한 마리를 키웠습니다. 흰색 푸들이었고 이름은 아트마였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영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트마와 함께 산책했고 집에서는 아트마와 대화하듯 말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수군거렸지만 그는 개에게서 인간보다 순수한 동반자를 발견했습니다. 아트마는 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판단하지 않았으며 단지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1860년 9월 21일 쇼펜하우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아트마는 주인의 침대 옆에서 사흘밤을 지켰다고 합니다. 제주의 문 선생은 2년이 지난 지금 매일 아침 바다를 바라봅니다. 파도 소리를 듣고 갈매기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며 커피를 마십니다. 아내가 떠난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그는 더 이상 아내의 부재를 슬퍼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내와 함께했던 45년을 감사히 여깁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함께 있는 것이 당연했어요. 하지만 지금 혼자가 되어 보니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압니다. 동시에 이 혼자만의 시간도 귀합니다. 나는 이제 두 가지 풍요를 모두 경험했어요. 함께함의 풍요와 혼자임의 풍요. 그리고 둘 다 아름답다는 것을 압니다. 쇼펜하우어는 1851년 여록과 보유의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진정으로 풍요로운 내면을 가진 자는 외부 세계로부터 거의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단지 건강, 양식, 외부 공기, 그리고 자유만 있으면 된다. 반면 내면이 공허한 자는 끊임없이 사교와 오락과 여행과 도박을 추구한다.
그들은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혼자 있기를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 그들은 자신의 공허함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혼자라는 이름의 궁전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모두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궁전의 문을 여는 열쇠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타인의 사랑 없이도 충만할 수 있는 힘, 박수 소리 없이도 춤출 수 있는 용기,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름다울 수 있는 자신감. 이것이 바로 노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살지 않아도 되는 자유, 오직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1854년 9월 66세 쇼펜하우어는 프랑크푸르트 하숙방 창가에 앉아 마인 강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36년 전 이 책을 처음 출판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당시 그는 30살이었고 세상이 자신의 천재성을 알아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침묵했고 그 침묵은 25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년에 이르러 비로소 사람들이 그의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세상의 무지를 저주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이해한다. 진리는 서두르지 않으며 시간은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는다는 것을. 나는 30년을 기다렸고 그 기다림이 나를 현명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이 주는 선물, 통찰의 능력입니다. 강원도 평창의 한 산장, 2024년 가을이었습니다. 78배 서 선생은 마당에 놓인 의자에 앉아 단풍 드는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3년 전 이곳으로 이사 왔습니다. 서울에서 50년을 살았고 대기업 임원으로 30년을 일했으며 수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하지만 75세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 산골로 왔습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는 늘 앞만 보고 달렸어요. 다음 분기 실적, 내년 목표, 5년 후 비전. 나는 미래만 생각했고 과거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산장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 전체를 조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818년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재세권에서 예술과 관조에 대해 길게 논했습니다. 우리가 사물을 의지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욕망의 대상일 뿐이다. 배고픈 자에게 음식은 먹을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 금은 탐욕의 대상이다. 하지만 우리가 순수한 인식의 주체가 되어 사물을 관조할 때 그것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음식은 형태와 색깔의 조화가 되고 금은 빛의 향연이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술적 관조이며 철학적 통찰의 시작이다. 서 선생이 산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관조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고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25세 첫 직장에 입사하던 날, 32의 첫 승진을 받던 순간, 40의 큰 실패를 겪었던 프로젝트 50의 아들과 크게 다투었던 일. 당시에는 각각의 사건이 거대하게 느껴졌고 어떤 것은 기쁨으로 어떤 것은 고통으로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기억들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기 위한 붓질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프로젝트가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아들과의 갈등이 나를 더 나은 아버지로 만들었고요. 젊었을 때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했죠. 1825년 쇼펜하우어는 37의 나이에 이탈리아 여행을 떠났습니다. 베네치아, 피렌체, 로마, 나폴리를 여행하며 그는 르네상스 미술품들을 감상했습니다. 특히 시스티나 성당에서 미켈란젤로의 천장화를 보았을 때 그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위대한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지 눈이 아니라 영혼이 필요하다. 20살의 나였다면 이 그림의 아름다움만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37년을 살아온 지금의 나는 이 그림이 담고 있는 인간 조건의 비극과 숭고함을 본다. 시간이 나에게 준 것은 주름과 백발만이 아니라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눈이다. 부산 금정구의 한 작은 집, 2023년 겨울이었습니다. 75세 최 여사는 50년 전 일기장을 꺼내 읽고 있었습니다. 25살 때 쓴 일기였습니다. 오늘 남자친구와 헤어졌다. 세상이 무너진 것 같다. 이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것이다. 그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도 이제 가물가물했습니다. 당시에는 죽고 싶을 만큼 아팠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것은 작은 상처에 불과했습니다. 일기장을 더 넘기자 30살 때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회사에서 승진 탈락했다. 내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억울하고 분하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승진했더라면 나는 회사에 평생 매여 살았을 거예요. 오히려 탈락한 덕분에 2년 후 퇴사하고 제과점을 차렸고 그것이 내 진짜 길이었죠. 쇼펜하우어는 1844년 증보판에서 30대 자신이 쓴 문장들을 다시 읽으며 주석을 달았습니다. 어떤 부분은 수정했고 어떤 부분은 확장했으며 어떤 부분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서문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25년 전에 나는 진리를 발견했지만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마치 보석을 발견했으나 그것을 어떻게 세공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시간이라는 세공사가 나를 통해 이 보석을 다듬었다는 것을. 나이 들면 상실이 아니라 완성이다. 서울 종로구의 한 화랑, 2024년 봄이었습니다. 74세 김 화가는 자신의 회고전을 열었습니다. 벽에는 50년간 그린 그림들이 연대순으로 걸려 있었습니다. 20대에 그린 그림들은 격렬했습니다. 붉은색과 검은색이 화면을 지배했고 붓질은 거칠고 날카로웠습니다. 30대의 그림들은 좀 더 절제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불안과 갈망이 느껴졌습니다. 40대와 50대를 거치며 그림들은 점점 고요해졌습니다. 60대에 이르러서는 색채가 부드러워졌고 붓질은 느리고 신중해졌습니다. 그리고 70대의 최근 작품들은 거의 추상에 가까웠습니다. 몇 개의 선과 색면만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요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관람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그림은 왜 점점 단순해지나요?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단순해진 것이 아니라 본질에 가까워진 겁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것을 보여주려 했지만 지금은 하나만 보여주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되거든요. 1850년대 초 쇼펜하우어는 드디어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학자들이 그의 철학을 연구했고 신문에 그에 대한 기사가 실렸으며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찾아온 명성이었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20년 전에 이런 인정을 받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쇼펜하우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만약 젊었을 때 명성을 얻었더라면 나는 그것에 중독되어 진리를 배반했을 것이요. 무명의 세월이 나를 단련시켰고 외로움이 나를 깊게 만들었소. 지금 이 순간에 명성이 찾아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요. 나는 이제야 명성을 대할 준비가 되었소. 인천 강화도의 한 수련원, 2023년 여름이었습니다. 71살의 이 스님은 40년째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깨달음을 갈구했습니다. 하루에 18시간씩 참선했고 잠을 줄였으며 식사도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몸은 야위었고 눈은 충혈되었으며 마음은 조급했습니다. 나는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진리를 발견해야 한다. 이 집착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60을 넘기면서 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법당 마루를 쓸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찾던 깨달음이 바로 이 순간
이 빗자루질 속에 있구나. 나는 먼 곳을 찾아 헤매었지만 진리는 늘 발밑에 있었어. 그날 이후 그의 수행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았고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851년 여록과 보유 중 나이에 대하여라는 장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젊음은 직관적이고 노년은 사색적이다. 그러므로 젊음은 시를 쓰기에 적합한 시기이고 노년은 철학을 하기에 적합한 시기이다. 젊은이는 사물을 개별적으로 보지만 노인은 사물을 전체 속에서 본다. 젊은이는 날카롭게 보지만 노인은 깊이 본다. 젊음의 눈은 망원경이고 노년의 눈은 현미경이자 동시에 광각렌즈이다. 이 스님이 60을 넘어 발견한 것은 바로 이 전체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대전 서구의 한 요양병원 2024년 봄이었습니다. 78배 박 교수는 암말기로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역사학자로 살았고 수십 권의 책을 썼으며 수백 명의 제자를 길렀습니다. 의사는 남은 시간이 3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 그는 분노했습니다. 아직 쓰지 못한 책이 있는데, 아직 가르치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하지만 2달이 지나자 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병상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공부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진학한 것이 얼마나 기적 같았는지, 첫 책을 출판했을 때의 벅찬 감동, 제자들이 교수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자부심. 이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나는 충분히 살았어요. 78년 이것은 축복받은 시간입니다. 나는 하고 싶은 것을 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으며 의미 있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갈 때가 되었군요. 쇼펜하우어는 죽음에 대해 여러 차례 글을 썼습니다. 1818년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제네권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개인의 소멸이지만 의지 자체의 소멸은 아니다. 우리는 파도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지지만 바다는 영원히 존재한다. 개인으로서의 나는 죽지만 나를 만든 우주적 의지는 계속된다. 이것을 이해하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박 교수는 이제 이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는 평화로운 얼굴로 눈을 감았고 3주 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주시의 한 카페, 2024년 가을이었습니다. 75의 강 선생은 창가에 앉아 자서전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1년 전부터 이 작업을 시작했고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700페이지가 넘는 원고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회고록이 아니었습니다. 각 장마다 그는 과거의 사건을 기록하고 그 사건이 지금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분석했습니다. 25세 사업 실패로 빚을 진 일, 35세 아내를 잃은 일, 45세 재혼한 일, 55세 아들이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은 일. 당시에는 각각의 사건이 저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모든 것이 자신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든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우회로였던 나의 인생입니다. 나는 늘 돌아가는 길을 걸었어요. 하지만 그 우회로 덕분에 나는 지름길을 택했더라면 절대 볼 수 없었던 풍경들을 보았습니다. 1860년 9월 21일 아침, 72살의 쇼펜하우어는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하숙집 주인과 날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서재로 돌아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의자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주인이 방문을 두드렸을 때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방금 쓴 듯한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인생은 끝없는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그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한 집, 2024년 겨울이었습니다. 79의 윤 선생은 손자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10살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나이 들면 슬퍼요? 윤 선생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나이 드는 것은 산 정상에 오르는 것과 같단다. 올라갈 때는 힘들고 주변이 잘 안 보여. 하지만 정상에 오르면 지나온 길이 모두 보이지. 그때 깨닫는 거야. 아, 내가 이런 길을 걸어왔구나. 힘들었던 오르막도 위험했던 절벽도 모두 이 풍경을 보기 위해 필요했구나 하고 말이야. 나이 드는 것은 슬픈 게 아니라 완성되어 가는 거란다. 지혜라는 이름의 돋보기를 든다는 것은 삶의 세밀한 부분들을 확대해서 보는 동시에 전체 구도를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주석을 다는 시간은 바로 이것을 뜻합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본문을 급하게 써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본문을 천천히 읽으며 각 문장이 왜 그렇게 쓰였는지, 각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체 이야기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 이해가 바로 지혜이고 이 지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더 이상 삶에 끌려다니지 않고 삶을 관조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나이 들미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1860년 9월 21일 아침 프랑크푸르트의 자택 서재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미완성 원고와 함께 이런 메모가 놓여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모든 여행의 끝은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72년의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도 그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지점이 외부의 무엇이 아닌 내면의 고요함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60대에 접어든 우리 역시 이제 그 귀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성장이라 믿었습니다. 더 넓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인 양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재세권에서 밝힌 것처럼 진정한 행복은 밖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풍요로움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화려한 연극이 끝나고 무대 뒤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내면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1850년대 후반 쇼펜하우어는 마침내 세상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30대에 쓴 주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출간 당시 거의 외면받았지만 30년이 지난 후에야 유럽 전역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명성을 얻었을 때 그는 이미 70대였고 더 이상 세상의 박수에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한 제자가 이제 선생님은 온 유럽이 아는 철학자가 되셨습니다라고 말하자 그는 빙그레 웃으며 답했다고 합니다. 명성이란 것은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쫓아갈 때는 달아나고 등을 돌릴 때 따라오는 법이지. 이것이 바로 노년이 가진 가장 큰 특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승인을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에 도달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에 집착했습니다. 동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녀들이 나를 자랑스러워하는지 그 모든 외부의 평가가 내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부록과 보유에서 이렇게 일갈합니다. 타인의 의견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자는 사막에서 물을 찾는 것과 같다. 끝없이 헤매다 결국 갈증으로 쓰러질 뿐이다. 60대 중반의 어느 봄날 저는 오랜 친구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일했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고 모두들 고인의 업적을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찬사와 애도 속에서 정작 그 친구 자신은 자기 삶에 만족했을까? 그는 진정 자기 자신이라는 집에서 편안히 쉬어본 적이 있었을까?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쇼펜하우어의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뿐이다.
우리가 가졌던 것도 우리가 보여주었던 것도 아니다.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무엇이었는가라는 본질을 마주하는 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질을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말하는 의지는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생명의 충동입니다. 젊은 시절 이 의지는 끊임없이 우리를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하고 소유하고 증명하라고 채찍질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격렬했던 의지의 파도는 점차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파도가 잦아든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진주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래 모습, 가장 순수한 자아입니다. 1858년 여름 쇼펜하우어는 한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서 이 늙은 얼굴이 낯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내가 평생 찾아 헤매던 나의 진짜 얼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젊었을 때의 그 매끄럽고 긴장된 얼굴은 사실 세상을 향해 쓰고 있던 가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저는 깊은 위안을 느낍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잃어버리는 것들, 탄력을 잃은 피부, 희끗해진 머리카락, 굽어가는 등 이 모든 것들은 상실이 아니라 오히려 진실을 향한 여정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혼자일지 몰라도 우리는 평생 쌓아온 기억과 지혜, 그리고 사랑했던 이들의 흔적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살에 대하여라는 짧은 에세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추위가 싫다고 옷을 벗어던지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이다. 진정한 용기는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60대에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이 두려움을 평온으로 바꾸는 열쇠를 제공합니다. 그는 죽음을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개별적 의지가 우주적 의지로 돌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했습니다. 마치 파도가 다시 바다로 돌아가듯 우리 개개인의 생명도 결국 거대한 생명의 바다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시작입니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제네권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죽음 이후 우리에게 남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우리 안에 있던 그 무엇, 즉 의지 그 자체다. 의지는 불멸하며 단지 개별적 현상만이 사라질 뿐이다. 저는 요즘 자주 산책을 나갑니다. 집 근처 작은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계절이 바뀌는 것을 지켜봅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나뭇잎이 무성해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오면 같은 나무에서 새로운 꽃이 핍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의 순환입니다. 개별적인 꽃은 시들지만 생명 그 자체는 영원히 계속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육신은 언젠가 소멸하겠지만 우리가 살면서 사랑했던 것들, 배웠던 것들, 나누었던 것들은 다른 형태로 계속 이어집니다. 2019년 가을, 저는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일기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0대부터 써온 일기들을 읽으며 그때의 저는 참으로 많은 것들에 분노하고 슬퍼하고 집착했음을 발견했습니다. 승진에 대한 조바심, 동료들과의 비교, 자녀 교육에 대한 불안,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돌이켜보면 참으로 하찮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의 그 치열함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평온함도 없었을 것이라고.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인생의 첫 40년은 본문을 쓰고 나머지 30년은 그 본문에 대한 주석을 쓰는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제 삶이라는 책의 주석을 정성스럽게 달고 있는 중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단순함의 가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작은 아파트에서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길을 산책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의 서재에는 책과 책상 그리고 애견 푸들의 자리만 있었을 뿐 화려한 장식이나 불필요한 소유물은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초라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에게 이런 단순함은 정신적 자유를 위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행복론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유물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에 예속된다. 진정한 자유는 적게 가지는 데서 시작된다. 요즘 저는 집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모았던 책들, 기념품들, 옷가지들을 들여다보며 이것들이 과연 내게 진정 필요한 것이었는지 자문합니다. 대부분은 그저 언젠가 쓸 것 같아서 남들도 다 가지고 있어서 버리기 아까워서 보관해온 것들입니다. 하나씩 정리하면서 집이 점점 넓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물리적 공간만이 아니라 마음의 공간도 함께 넓어집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소유물을 줄임으로써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에서 우리는 또한 시간의 의미를 재발견합니다. 젊었을 때 시간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하루 24시간이 모자라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다르게 흐릅니다. 더 천천히, 더 깊이, 더 의미 있게 흐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여록과 보유에서 시간 지각에 대해 흥미로운 통찰을 제시합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빠르게 지나간다. 나이 들면 시간이 빠르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시간을 더 깊이 경험한다. 실제로 요즘 저는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이 예전보다 훨씬 길어졌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의 향과 맛을 천천히 음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관조적 삶입니다. 그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재세권에서 예술과 관조에 대해 길게 논하면서 인간이 의지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순수한 관조자가 될 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년은 바로 이 관조적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또한 용서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많은 상처를 주고받았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배우자와 나눈 오해, 자녀들과의 갈등, 친구들과의 불화, 직장에서의 배신, 이 모든 것들이 마음 한구석에 응어리로 남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비관적이었지만 동시에 연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도덕의 기초에 대하여에서 그는 진정한 도덕성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연민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합니다. 60대에 접어들면서 저는 부모님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분들의 엄격함과 무관심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 자신이 부모가 되고 인생의 무게를 경험하고 나니 그분들도 그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것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우리 모두는 같은 고통을 겪는 존재들이며 이 인식이야말로 진정한 형제의 바탕입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저는 이제야 그분들을 용서하고 동시에 저 자신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상태로 있을 수 있는 심리적 공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결혼을 인생의 무덤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지만 이는 그가 인간관계를 거부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행복론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함께 있어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자기 자신과 편안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어도 편안할 수 없다. 이 말은 고독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수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차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때로는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이루지 못해도 괜찮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집에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닌 나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2023년 봄, 저는 처음으로 혼자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특별한 목적지도 없이 그저 걷고 싶은 곳을 걸었습니다. 산사의 고요한 아침, 바닷가의 쓸쓸한 저녁, 낯선 도시의 골목길, 그 모든 순간에 저는 온전히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풍요로운 내면을 가진 자에게 고독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와 문을 열고 집에 들어설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여행의 목적은 새로운 곳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집으로 돌아와 그 경험을 삶의 일부로 통합하는 것이라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죽기 며칠 전까지도 규칙적으로 산책을 나갔다고 합니다. 72세의 노철학자는 프랑크푸르트 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평생 사유했던 것들을 되새겼을 것입니다. 삶과 죽음, 고통과 구원, 욕망과 평정, 그 모든 철학적 주제들이 이제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체험된 진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집에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집에. 우리에게도 그 순간이 올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마지막 산책을 나설 것이고 마지막으로 집 문을 닫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그것은 단지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의 전환일 뿐입니다. 물방울이 증발하여 구름이 되고 다시 비가 되어 땅으로 돌아오듯 우리의 생명도 순환의 일부입니다. 이 깨달음 앞에서 죽음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귀가입니다. 저는 요즘 저녁이면 작은 촛불을 켭니다. 조용히 앉아 촛불이 타오르는 것을 바라봅니다. 촛불은 자신을 태우며 빛을 냅니다. 언젠가는 다 타서 꺼질 것을 알지만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빛을 밝힙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유한하기에 더욱 아름답고 덧없기에 더욱 소중한 것이 아닐까요?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의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모든 것이 덧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영혼은 역설적으로 가장 자유롭고 평온하다. 촛불을 끄며 저는 생각합니다. 화려했던 연극은 끝났습니다. 관객들도 모두 떠났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분장을 지우고 의상을 벗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나 자신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이것이야말로 전부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 곁에서 조용히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그대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 여행이었지요. 이제 비로소 온전한 당신이 되셨군요. 편히 쉬십시오. 당신은 이미 집에 와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이 여정에서 우리가 얻는 것은 평안입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성취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는 평안입니다. 우리는 살아왔고 사랑했고 배웠고 때로는 실패했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바로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매던 집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우리에게 선물하는 것은 바로 이 깨달음입니다. 나이 들비란 상실이 아니라 완성이며 황혼이란 어둠이 아니라 별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배경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미 언제나 집에 있었다는 것.